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 어느 도시에 한 가난한 재봉사가 살았어요. 그 재봉사에게는 알라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벌써 16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애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고 도무지 일을 할 줄 모르는 게으름뱅이였어요. 알라딘의 아버지는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죽은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였어요. 형수님, 제가 그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돈도 많이 벌었는데 형님과 그 기쁨을 함께하려 했지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안 계시니 제 유일한 조카인 알라딘에게 좋은 장사를 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러자 알라딘의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였지요. 사실 알라딘이 그동안 적당한 일을 찾지 못해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삼촌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내일은 알라딘하고 어디를 같이 다녀와야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아서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알라딘은 새로 나타난 삼촌과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은 가게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인 줄 모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옆에서 삼촌이 말을 했어요. 알라딘아, 사실 나는 마법사란다. 이제 내가 마법으로 이 바위를 들어올릴 것이다. 바위 밑에는 계단이 있는데 내가 그 계단 밑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알라딘이 말했어요. 제가요? 제가 바위 밑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삼촌이 말을 하였어요. 이 계단을 내려가면 방이 3개가 나올 것이야.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보석이 열려있는 나무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2번째 방으로 가거라. 그러면 황금이 쌓여있을 것이야. 그것도 만지지 말고 그냥 지나가거라. 3번째 방에 가면 방 한가운데 램프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램프를 집어오면 된단다. 그리고 마법 주문을 외우니 커다란 바위가 들려지고 계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알라딘이 보기에 계단은 너무나 좁고 위험해 보였어요. 알라딘이 말했습니다. 삼촌, 저 계단을 지나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위험해 보이네요. 저는 무서워서 저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자 삼촌이 말했어요. 저 동굴은 20살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 마법이 걸려 있어.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다. 너에게는 위험할 것이 없지만 내가 무서워하니 너에게 이 반지를 빌려주마. 이 반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위험해서 너를 구해줄 것이야. 그래서 알라딘은 반지를 손에 끼고 바위 밑에 있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삼촌이 등불 하나를 주어 겨우 앞을 보았죠. 계단을 다 내려가자 정말 큰 방이 나왔어요. 방 안에는 나무가 쭉 있었는데 달린 열매들은 다 갖가지 색으로 반짝였지요. 너무나 이뻐 보여 알라딘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었어요. 그 방을 지나가자 황금이 쌓여있는 방이 나왔어요. 알라딘은 2손에 잡을 수 있는 만큼 황금을 잡았지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큰 주머니를 가져오는 건데. 그리고 알라딘은 3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번째 방에는 다 녹이 쓰고 낡아빠진 램프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초라한 램프를 가져가는 게 맞나? 저렇게 금은 보화를 마다하고
왜 이렇게 낡은 램프를 가져오라는 것일까? 알라딘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램프를 가지고 다시 세 개의 방을 지나 계단 밑으로 왔어요. 그런데 계단은 너무나 좁고 높아서 주머니에 온통 보석을 넣은 알라딘은 몸이 무거워 잘 올라갈 수 없었답니다. 삼촌, 램프를 가지고 왔어요. 어서 이리다오. 삼촌이 반가워하며 램프를 먼저 달라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알라딘은 뭔가 의심스러워 말했지요. 삼촌, 여기 올라가기가 어려우니 먼저 저를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러자 삼촌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그 램프만 먼저 올려주면 내가 너를 잡아 올려줄 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서 램프를 이리 주거라. 그러자 더욱 의심이 간 알라딘은 말했어요. 삼촌이 저를 먼저 꺼내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 램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건방진 놈을 보았나? 그만두어라.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다니. 너는 그 값으로 다시는 그곳에서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주문을 외워 바위를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바위 밑에 있던 알라딘은 갑자기 어두운 세상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알라딘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먹을 것도 없는 땅속에 혼자 갇혀버렸으니까요. 알라딘은 알라신에게 울면서 빌었어요. 알라신이시여,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라딘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추워서 일어나 보니 배가 너무도 고픈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정말 어리석었어. 알라딘은 후회를 하며 또 울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울다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오른쪽으로 문질러졌답니다. 사실 알라딘은 너무나 무서워서 반지가 도와줄 거라는 가짜 삼촌의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또 가짜 삼촌인 나쁜 마법사도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답니다. 반지가 문질러지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구름에서 키가 3미터는 되는 커다란 거인이 나타났어요. 알라딘은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거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은 그제야 나쁜 마법사가 반지를 주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였지요. 나를 여기다가 가둔 나쁜 마법사를 혼내주고 오너라. 그러자 반지의 거인이 말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한답니다. 과거에 저의 주인이셨던 분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답니다. 실망한 알라딘은 말했어요. 그럼 나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럼요, 주인님. 지금 당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 알라딘은 세 개의 방에서 나무에 달린 보석들과 금화와 또 낡은 램프까지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라딘이 떠난 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던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어요. 알라딘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삼촌이 아니라 나쁜 마법사였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금화와 보석을 가져왔으니 참 다행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잘 살게 되면 도둑이 될 테니 조금씩 내다가 돈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갑자기 철이 든 알라딘을 보고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알라딘과 어머니는 남보기에는 초라했지만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지요. 알라딘은 가져온 램프를 살펴보다가 너무나 더러워 일단 그 램프를 닦아서 보관하기로 하고 뒷마당으로 가서 램프를 문질렀어요. 그러자 반지의 거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커다란 거인이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램프의 거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은 너무나 놀랐지만 지난번 반지의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주인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요. 알았다. 일단 램프에 들어가 있어라. 이제 알라딘은 나쁜 마법사가 왜 램프를 원했는지 알게 되었고 램프의 거인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공주님이 지나간다고 모두들 모여들었어요. 공주님은 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모두 공주님의 얼굴 한 번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알라딘도 공주님의 모습이 궁금해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진짜 공주님을 보고는 그만 한눈에 반해 상사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괴로워하던 알라딘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가난한 집 자식이 어떻게 공주에게 장가를 들 수 있겠느냐 하고 말했어요. 알라딘은 어머니, 사실 집에 가득히 있는 저 보석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랍니다 하고 말을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그렇다면 어미가 이 보석들을 가지고 가서 임금님께 말해보마 하고는 좋은 옷을 입고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왕이었는데 누가 보석을 가져왔다고 하자 만나주었어요. 어머니가 말을 하였습니다. 임금님, 제 아들이 공주님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이렇게 공주님과의 혼인을 청하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보낸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임금님은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들을 보고 깜짝 놀랬지만 가난한 여인을 보고서는 그 집에 귀한 공주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보석들을 도로 돌려보내야 하기에 매우 고민을 하였지요. 그래서 꾀를 내어 말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 40명과 백인 노예 40명을 시켜서 보석을 담은 그릇 80개를 선물로 보내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노라.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알라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뒷곁에 가서 알라딘이 램프의 거인을 불렀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램프의 거인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뒷곁에 가서 알라딘이 램프의 거인을 불렀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램프의 거인이 말을 했어요. 알라딘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흑인 노예 40명과 백인 노예 40명이 보석을 가득 담은 그릇을 각각 들고 나타나게 해주어라. 램프의 거인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자 바로 집 앞이 흑인 노예들과 백인 노예들로 꽉 차게 되었어요. 그들을 앞장 세우고 임금님 앞에 알라딘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지만 아직도 공주를 주고 싶지 않아 또다시 꾀를 내어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 궁궐 앞에 또 다른 새 궁궐 하나를 하루 만에 지어라. 그렇다면 공주를 주겠노라. 알라딘은 속으로 비웃으며 알았다고 승낙하고 그날 밤 램프의 거인을 통해
화려한 궁궐을 지어 놓았어요. 그 궁궐은 진짜 왕의 궁전보다도 더 높고 더 아름다웠지요. 곳곳에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새 궁궐을 보고 놀란 왕과 왕비는 알라딘의 대단함을 높이 칭찬하며 공주와 혼인시키고 공주의 남편이 된 알라딘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램프를 노리던 나쁜 마법사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 버리장머리 없는 놈은 바위 밑에서 굶어 죽었겠지. 어디 다른 애를 구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을로 나간 나쁜 마법사는 알라딘이 바위 밑에서 나와 공주와 결혼까지 한 것을 알고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놈이 램프를 써서 저렇게 출세를 했구나. 램프를 어서 다시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물장수로 변장하여 외치고 다녔어요. 헌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줍니다. 헌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줍니다. 마침 그날은 알라딘이 사냥을 가서 궁궐에 없었답니다. 그때 마법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궁에서 일하는 여종이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저 고물장사는 정말 이상하네요. 헌 것을 새 것과 바꿔준다니요. 참, 알라딘님의 방에 오래되고 낡은 램프가 있던데 이참에 새 것과 바꾸어 놓을까요?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어서 바꾸어 오렴. 궁궐에서 나온 여종이 램프를 들고 나오자 마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헌 램프를 바꾸러 나오셨나요? 네, 여기 있으니 새 램프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는 새 램프로 바꾼 후에 궁궐로 돌아갔지요. 마법사는 램프를 보자마자 요술 램프인 것을 알아보고는 뛸 듯이 기뻐서 바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램프를 문질러 램프의 거인을 불렀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로 램프의 거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마법사가 말했지요. 저 궁전에 살고 있는 공주를 데려오너라. 아니, 궁전을 모두 이리로 옮겨 놓아라. 램프의 거인은 바로 알겠다고 하고는 순식간에 궁전과 공주를 마법사의 집 앞으로 옮겨 놓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흐뭇하게 공주의 궁전을 쳐다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까지 있던 공주의 궁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공주도 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때 마침 사냥을 마치고 알라딘이 돌아왔어요. 알라딘도 궁전이 없어져 너무나 놀랐지요. 그리고 바로 마법사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라딘이 초조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왕은 노발대발하며 알라딘에게 그대의 이상한 힘으로 궁궐과 공주를 찾아오너라. 만약 공주를 찾아오지 못하면 너는 바로 사형이다. 하고 명령하였어요. 알라딘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마법사를 찾아가 공주와 궁전을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득 손에 있는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던 반지의 거인을 기억해내고 반지의 거인을 불러내었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지의 거인이 말을 하였어요. 지금 당장 없어진 궁전과 공주를 다시 찾아오너라. 그런데 반지의 거인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주인님, 그것은 램프의 요정이 한 일이라 제가 그것을 되돌릴 힘이 없답니다. 그러자 실망한 알라딘이 말했어요. 그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인님,
제가 그 궁전이 있는 곳으로 주인님을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은 반지의 요정이 마법사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어 궁전까지 갈 수 있었어요. 궁전 안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곳에 와버린 공주가 매일 울고 있었어요. 더구나 나쁜 마법사가 매일 공주 보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협박을 하고 있었답니다. 울고 있는 공주 앞에 궁전에 몰래 들어온 알라딘이 나타났어요. 공주, 내가 왔소. 알라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공주, 혹시 내 방에 있는 램프를 보았소? 네, 며칠 전에 이상한 고물장수가 헌 것과 새 것을 바꾸어 준다 해서 그것을 그 고물장수에게 주었답니다. 사실은 그 램프가 요술 램프라오. 그 램프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법사가 그것을 숨겨놓았을 텐데요. 오늘 밤에 내가 숨어 있을 테니 마법사가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술을 먹이시오. 마법사가 술에 취하면 내가 마법사를 처리하고 램프를 찾겠소. 그날 밤에 다시 공주를 찾아온 마법사는 다른 때와 달리 울지 않고 환하게 웃는 공주를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공주가 말했어요. 저도 이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자, 이 술 한 잔 드세요. 그러자 기분이 좋아진 마법사는 권하는 대로 술을 다 마셔버리고 취해서 쓰러졌어요. 그때 벽장 속에 숨어있던 알라딘이 나타나 마법사를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마법사의 방을 뒤져서 램프를 찾아내었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불러냈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궁전과 모든 것을 원래대로 옮겨놓아라. 램프의 거인은 바로 궁전을 원래의 자리로 옮겨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임금님은 다시 나타난 궁전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때 공주가 알라딘과 함께 들어와 말했어요. 아버지, 알라딘이 나쁜 마법사로부터 저를 구해 다시 돌아왔어요.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했고 알라딘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포했어요. 알라딘은 나중에 임금님이 되어 공주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옷을 아주 좋아해서 많은 돈을 옷치장하는 데 낭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군인들을 돌보지도 않고 또 다른 모든 것에도 관심이 없었지요. 자기의 새 옷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숲으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누군가 임금님을 찾으면 대신들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고 말할 정도였지요. 임금님이 살고 있는 곳은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도시였어요. 어느 날 2명의 낯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짜는 옷감은 색깔과 무늬가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거나 어리석은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고 말을 했어요. 신기한 옷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온 도시에 퍼져나갔죠. 모두들 그 옷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어요. 마침내 임금님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 참 굉장한 옷이 되겠군.
내가 만약 그 옷을 입는다면 우리나라 대신들 중에 누가 그 직위에 쓸모가 없는지 있는지도 알게 되겠고 영리한 사람과 바보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네. 그래, 즉시 그 옷감을 만들도록 해야겠군. 임금님은 두 사람을 궁궐로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계약금을 주었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배틀을 설치했어요.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이것 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 정말 우리의 말을 믿다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천천히 옷감을 짜는 척하면서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니. 그들은 빈 물레에 앉아 밤 늦도록 일하는 척을 했죠.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여졌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바보이거나 직위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났지요. 임금님은 자기가 바보이거나 직위에 맞지 않을까봐 불안했지만 옷감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 옷감의 신비한 힘에 대한 얘기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직한 장관을 직공들에게 보내야겠다. 그 장관이라면 옷감이 어떠한지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보다 더 자기 직무를 잘 해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임금님은 늙은 장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늙은 장관이 두 사기꾼이 일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맙소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장관을 두 눈을 크게 떴어요. 두 사기꾼이 말했죠. 부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정말로 아름다운 무늬가 아닙니까? 늙은 장관은 눈을 더 크게 떴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실은 빈 배틀 뿐이었으니까요. 아니, 내가 바보였단 말인가? 아니면 내 직위에 있을 능력이 없단 말인가? 이를 어쩌면 좋지? 아니야, 이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늙은 장관은 생각했습니다. 자,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직무를 짜는 채 하고 있던 직공이 물었어요. 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멋지군요. 이 옷감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임금님께 말씀드리지요. 늙은 장관이 대답했어요. 그거 참 기쁜 말씀이군요. 두 직공은 옷감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진기한 무늬를 설명했어요. 늙은 장관은 직공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임금님에게 돌아가서 똑같이 설명해야 하니까요. 사기꾼들은 옷감을 짜는데 필요하다면서 더 많은 돈과 비단과 황금을 요구했지요. 그 사기꾼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배틀에는 실 한 올도 걸려있지 않았지요. 얼마 후에 임금님은 옷감이 얼만큼 더 짜여졌나 보기 위해서 다른 정직한 대신을 보냈어요. 얼마 전에 늙은 장관이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빈 배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정직한 장관도 당연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내가 대신에 자격이 없단 말인가? 참 우스운 일이로군.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는 안 돼. 그 대신은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칭찬했어요. 최고의 옷입니다. 직공들을 만나고 온 그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도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옷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임금님은 그 옷감을 직접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답니다. 대신들 중에는 먼저 그 사기꾼들에게 갔던 2명의 대신도 끼어 있었지요. 여전히 직공들은 실 한올 없는 배틀에서 열심히 옷감을 짜는 척 했답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폐하? 보십시오, 이 근사한 색깔과 무늬를. 직공들을 만났던 2 대신이 텅 빈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옷감이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다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로군. 내가 바보인가? 내가 황제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임금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오, 정말 좋구나. 짐에 최고의 찬사를 얻을 만하도다. 임금님은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텅 빈 배틀을 살펴보았어요. 임금님을 따라온 대신들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도 임금님처럼 말했어요. 오, 정말 멋지군요. 그들은 임금님에게 행진할 때 새 옷을 입고 나가시라고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정말 최고예요. 기가 막히게 좋네요. 이 옷에 관한 소문은 곧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모이면 옷감 이야기를 했죠. 임금님은 그 사기꾼들에게 기사 훈장을 수여하고 궁정직조사라고 부르도록 했답니다. 행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사기꾼들은 배틀에 앉아서 16개의 불을 밝혔어요. 임금님의 새 옷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직공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어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 실도 없는 바늘로 기웠답니다. 마침내 사기꾼들이 말했어요. 자,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2 직공은 마치 무엇인가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한 팔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보십시오. 여기 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윗도리입니다. 이것은 망토이고요.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지요. 그것이 바로 이 옷의 장점이랍니다. 정말 그러네요. 대신들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폐하, 이제 그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거울 앞으로 서십시오. 임금님은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어요. 직공들은 임금님에게 새 옷 하나하나를 입혀주는 척 했지요. 그리고 임금님의 몸을 잡고 뒤에 끌리는 옷자락을 단단히 메어주는 척 했어요.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렸어요. 훌륭합니다, 폐하.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대신들이 말했어요.
행렬 중 폐하의 머리 위에 바치고 갈 청계를 든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식 담당 장관이 말했어요. 그래, 다 입었어. 잘 맞지? 그러면서 임금님은 한 번 더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았어요. 마치 귀중한 보석이라도 관찰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옷자락을 끌고 가야 할 시종들은 마치 옷자락을 들어 올리려는 것처럼 바닥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공중에 들고 있는 것처럼 걸어갔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할 수가 없었지요.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답니다. 길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외쳤어요. 어머나, 임금님의 새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정말 멋진 옷이군.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가 되니까요. 임금님의 어떤 옷도 이 옷처럼 찬사를 받지는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마침내 한 작은 꼬마가 말했어요. 이 작은 아이 말이 맞습니다.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셨네요. 그 꼬마의 아버지도 주위를 둘러보며 여러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지요.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대.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다네. 저 조그만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작은 아이는 너무나 어려 자기 지위도 없었고 바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아이가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죠.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 임금님은 벌거숭이네. 마침내 온 국민이 소리쳤어요. 임금님은 당황했죠. 임금님도 국민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이 행차를 도중에서 그만둘 수는 없지. 임금님은 아까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태도를 취했어요. 그리고 시종들도 여전히 임금님의 기다란 옷소매를 높이 쳐드는 신용을 하면서 아주 의젓하게 그리고 천천히 임금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홀레 할머니. 옛날에 두 딸을 둔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한 딸은 무척 예쁘고 성실했고요. 다른 딸은 게으르고 못생겼어요. 하지만 과부는 둘 중에 게으르고 못생긴 딸을 더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자신의 친딸이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붓딸은 모든 집안일을 다 하게 했어요. 이 불쌍한 소녀는 매일 큰 길에 있는 우물가 옆에 앉아 모든 손가락들에서 피가 날 때까지 실을 만들고 또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직조기 틀에 피가 튀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걸 우물에 담그고 핏자국을 씻어내려다 그만 손에서 틀을 놓치는 바람에 틀이 우물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가 울며 새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직조기 틀이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그녀를 무섭게 나무라며 매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떨어뜨려 놓고 어디서 하소연이야. 당장 다시 찾아오지 못해? 그래서 소녀는 우물로 다시 갔어요.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슬픔을 참지 못한 그녀가 직조기 틀을 다시 찾으러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햇살이 환하게 내려쬐고 수천 가지 꽃들이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풀밭에 누워 있었어요. 이 풀밭길을 따라가니 마침내 빵집에 오븐이 나오고 그 오븐 안에는 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빵들이 소리쳤어요. 저희들 좀 꺼내주세요. 제발요. 다 탈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구워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서 빵들을 삽을 이용해 하나씩 다 꺼내주었어요. 그런 다음 그녀가 계속 더 앞으로 가니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한 그루 나왔어요. 그 나무의 사과들이 그녀를 보자 외쳤어요. 우리 좀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우리 사과들이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그 나무를 흔들어 주었어요. 사과들은 비가 오듯 떨어졌지요. 소녀는 마지막 사과 하나까지 다 흔들어 떨어뜨린 다음 그 사과들을 차곡차곡 모아 한 곳에 쌓아놓은 다음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마침내 예쁜 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노파가 밖을 엿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파가 얼마나 큰 이빨들을 가졌던지 소녀는 덜컥 겁이나 막 달아나려고 했지요. 그때 그 노파가 소녀에게 소리쳤어요. 뭐가 무섭니, 얘야? 나랑 살자꾸나. 내가 집안일만 잘 맡아 해준다면 내가 살만할 게다. 내 잠자리를 정돈해주고 깃털이 날릴 때까지 이불만 잘 털어주면 된다. 그래야 지상에서 눈이 내리거든. 나는 홀레 할머니란다. 홀레 할머니는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 노파는 무척이나 상냥하게 말했지요. 그래서 소녀도 용기를 내고 그녀의 집안일을 해주는데 동의를 했답니다. 소녀는 모든 일을 참 똑부러지게 잘 해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만족했지요. 소녀는 침대 이불도 퍽퍽 잘 털었어요. 그래서 깃털들이 사방에 눈송이 마냥 날리었지요. 소녀는 홀레 할머니와의 삶이 더없이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화도 절대 안 내고요. 매일 소녀에게 삶은 고기나 구운 고기들을 먹으라고 주었지요. 소녀는 한동안 홀레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슬퍼지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소녀는 그게 향수병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비록 여기가 집보다 수천 배는 더 좋았지만 자꾸 집이 그리워지는 걸 그녀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결국 소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내려와 잘 지냈지만 더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의 가족들에게로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홀레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집을 다시 그리워한다니 그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동안 충실히 일해 주었으니 내 너를 다시 데려다 놓으마. 그 후 즉시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잡아 커다란 문 앞으로 이끌었어요.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처녀는 그 문 바로 아래쪽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묵직한 황금비가 내리더니 덕지덕지 그녀에게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녀는 황금으로 완전히 덮이게 되었어요. 네, 근면함에 대한 보상이다. 하고 홀레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와 동시에 할머니가 소녀에게 우물바닥에 떨어졌던 직조기 틀을 돌려주었지요.
그 즉시 문이 닫혔는데 눈을 떠보니 자신이 새엄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녀가 앞마당으로 뛰어들 때 우물가 옆에 있던 수탉이 노래를 불렀어요. 꼬끼요 꼬끼요 황금 소녀가 돌아왔다네 꼬끼요. 소녀가 새엄마에게 갔어요. 소녀는 황금으로 온통 뒤덮인 가운데 도착한 것이라 새엄마와 의붓자매에게 대환영을 받았지요. 소녀는 그동안의 일을 그녀들에게 죄다 말해주었어요. 새엄마는 그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듣게 되자마자 자신의 못생기고 게으른 친딸에게도 똑같은 행운을 가지게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다음날 새엄마는 자신의 친딸 보고 우물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실을 만들게 했어요. 친딸은 자신의 직조기 틀을 피로 얼룩을 묻히기 위해 자기 손으로 가시나무 덤불을 때려 손가락을 가시에 찔리게 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직조기 틀을 우물에 내던졌지요. 그들이려 바로 그녀가 우물 속으로 들어갔지요. 의붓자매의 경우처럼 그녀도 아름다운 풀밭에 왔어요. 그런 다음 같은 길을 따라 쭉 걸었지요. 그녀가 오븐에 도착해 보니 빵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우리 좀 꺼내주세요. 제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정말 다 타버려요. 저희는 너무 오래 구워졌어요. 하지만 게으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내가 왜 내 손을 더럽혀야 하는데? 그런 다음 그녀가 계속 걸었어요. 곧 그녀는 그 사과나무에 도착했어요. 사과들이 아우성쳤지요. 흔들어 주세요. 저희를 흔들어 주세요. 저희 사과들은 다 익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대답했어요. 나보고? 그러다 내 손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 다음 그녀가 계속 걸어갔습니다. 혼례 할머니 댁에 도착한 그녀는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큰 이빨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들었기 때문이었죠. 소녀는 직접 나서서 할머니를 위해 일하겠다 말했어요. 첫째 날 소녀가 무척 애를 쓰며 열심히 일했지요. 혼례 할머니가 어떤 걸 시키면 잘 따랐고요. 소녀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가 보상으로 줄 황금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소녀는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이제는 막 가자는 식으로 게을러졌지요. 그 다음부턴 소녀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녀는 혼례 할머니 침대 정돈도 안 했고요. 이불을 털어 깃털이 날리게도 하지 않았어요. 혼례 할머니도 곧 지쳤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그만 떠나줄 것을 통보했지요. 게으른 소녀는 기꺼이 그러겠노라 말했어요. 이제 황금비가 우수수 내릴 걸 기대하면서요. 혼례 할머니는 소녀를 데리고 큰 문으로 갔어요. 하지만 소녀가 그 문 아래쪽에 서 있는 동안 황금 대신 석유 덩어리가 큰 솥째 소녀에게로 쏟아 부어졌어요. 그게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 하고 혼례 할머니가 말하며 그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하여 게으른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석유 덩어리를 잔뜩 뒤집어 쓰고 왔어요. 우물가에 있던 수탉이 소녀를 보자마자 노래 불렀어요. 꼬끼요 꼬끼요 소녀가 석유 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돌아왔네 꼬끼요. 그리고 그 석유 덩어리는 소녀의 몸에 아주 단단히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세 개의 깃털. 옛날에
세 아들을 둔 국왕이 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은 영리하고 총명한데 막내 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단순하여 그냥 바보라고 불렸습니다. 왕이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 감에 따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은 다음 어느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가거라.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탄자를 가져오너라. 그걸 가져오는 아이에게 내가 죽은 후 이 왕국을 물려주겠다. 나중에 군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왕은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허공에 깃털 3개를 후 불어 날리며 말했어요. 깃털이 부는 방향대로 가거라. 깃털 1개는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또 1개는 서쪽으로 날아갔고요. 하지만 3번째로 분 깃털은 곧장 위로 날아가더니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동쪽 방향으로 가고 둘째 아들은 서쪽 방향으로 가며 막내를 비웃었어요. 3번째 깃털이 떨어진 그곳에 머물러야 하니까요. 바보가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는데 순간 깃털 가까이에 바닥문 하나가 보였어요. 그가 그걸 들어올리니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밟고 내려가니 이번엔 또 다른 문이 나왔어요.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초록색 두꺼비야. 여기저기 폴짝폴짝 뛰어가 문을 열고 누가 왔는지 재빨리 보고 오느라. 문이 열렸습니다. 크고 뚱뚱한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있고 그 두꺼비 주변으로 한 무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있는 게 보였어요. 뚱뚱한 두꺼비가 어인 일인가요? 하고 막내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정교한 양탄자를 가져와야 해서요. 그러자 두꺼비가 어린 두꺼비 하나에게 말했어요. 작은 초록색 두꺼비야. 여기저기 폴짝폴짝 뛰어가 문을 열고 큼직한 보물 상자를 내게 갖다 주렴. 어린 두꺼비가 상자를 가져왔어요. 뚱뚱한 두꺼비가 그걸 열더니 그 안에서 양탄자 하나를 꺼내 바보에게 건네주었어요. 정말이지 아름답고도 정교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그런 양탄자였어요. 그런 다음 바보가 두꺼비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두 형들은 막내를 워낙에 하찮게 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애가 뭘 알겠어. 아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그나저나 우리가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그딴 걸 찾아야 해? 라며 그들은 말했어요. 그리곤 그들이 마주친 첫 번째 양치기의 아내들에게서 손수건을 몇 장 얻어가지고 왕이 계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그들이 마주친 첫 번째 양치기의 아내들에게서 거친 양탄자를 몇 장 얻어가지고 왕이 계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들과 동시에 바보 아들도 아름다운 그 양탄자를 들고 돌아왔지요. 왕이 그 양탄자를 보더니 말했어요. 정당한 판결에 의해 왕국은 막내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자 두 형들이 왕에게 떼를 쓰며 말했어요. 아바마마, 저딴 바보가 무슨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시험을 내주세요. 그래서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가져오는 아들이 이 왕국을 물려받을 게다. 왕은 세 아들을 밖으로 데려가 세 개의 깃털을 공중에다 후 하고 불어 날아간 방향대로 아들들이 가게 했습니다. 두 형들은 다시 서쪽과 동쪽으로 갔습니다. 바보의 깃털은 이번에도 곧장 위로 날더니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가까이에 땅속을 가는 그문이 있었지요. 그런 다음 바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 뚱뚱한 두꺼비를 만나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구해야 해요 하고 얘기했죠. 뚱뚱한 두꺼비가 즉시 큼직한 보물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녀는 거기서 반지를 하나 꺼내더니 바보에게 주었어요.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도저히 이 세상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이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두 형들은 이번에도 바보를 비웃었어요. 바보 주제에 황금 반지를 구하러 가다니.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고생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왕궁에 있던 반지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가져온 황금보다 빛나는 반지를 본 왕이 말했습니다. 왕국은 막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두 형은 국왕이 세 번째 시험을 내겠다고 할 때까지 왕에게 졸랐지요. 결국 왕이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는 아들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겠노라. 그는 다시 세 개의 깃털들을 공중에 날렸어요. 깃털들이 앞서와 같이 날아갔지요. 이번에도 바보는 아래로 내려가 뚱뚱한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집에 데려가야 해요. 두꺼비가 대답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 여인을 얻게 될 겁니다. 두꺼비가 속을 움푹하게 파낸 노란 순무에 생쥐 6마리를 매달더니 바보에게 건네주었어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두꺼비가 대답했어요. 내 새끼 두꺼비들 중 한 명을 그 안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래서 바보가 빙 둘러 앉아있던 두꺼비들 중 아무나 한 명을 집어 노랑 마차 안에 올려보았어요. 새끼 두꺼비가 자리에 앉자마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고 순무는 마차로 6마리의 생쥐들은 말들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바보가 두꺼비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곤 재빨리 말들을 몰고 출발해 왕에게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형들도 도착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소녀를 찾는데 골머리를 앓을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첫 번째 시골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왕이 여인들을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왕국은 막내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 되자 이번에도 두 형들은 불평들을 늘여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바보가 왕이 되는 것에 동의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홀 중앙에 매달린 큰 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인이어야 왕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데려온 시골 여인들이라면 충분히 강하니까 그걸 쉽게 뛰어넘겠지만 저 아리따운 아가씨는 뛰어오르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지. 나이가 많이 든 왕도 그 시험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두 시골 여인이 먼저 점프를 했는데 그만 그 큰 원 속을 점프해 통과하려다 몸이 너무 굳어 있어 떨어지는 바람에 그녀들의 거친 팔들과 다리들이 부러졌답니다. 그런 다음 바보와 함께 온 예쁜 아가씨가 마치 한 마리 암사슴처럼 가볍게 점프해 그 원을 통과했죠. 그러자 모든 반대들이 수그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막내 아들이 왕관을 받게 되었죠. 그는 오래오랫동안 왕국을 지혜롭게 잘 통치하였답니다.